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인사이트 정혁진입니다. 한 주간의 글로벌 이슈를 몰아보는 주간 글로벌 인사이트 4월 셋째 주 글로벌 키워드입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물이 부족하다고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겪고 있다는 물 부족과 그로 인한 갈등에 대해 구정은 국제 전문 기자님과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 세계 1위 인구 대국이라고 하면 인도와 중국 아니겠는가 이런데 인도 중국 맨날 부딪히잖아요. 뭐 국경에서도 부딪히고 하는데 이번에는 물을 놓고 크게 한판 붙는다 그 이야기를 하던데 사실은 우주에서 딱 보면 중국에서 뭐 만리장성도 보인다라고 하는데 또 어마어마한 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중국이 그것보다도 더 큰 댐을 짓는다라고 한다면서요. 이 중국과 인도 물 분쟁 뭐 이게 뭐 붙어 있는 뭐 이제 정말 충돌하는 뭐 이런 상황 아니지만 네네. 이제 그 분쟁의 중심이 되는 곳이 그 브라마푸트라라는 인도의 아주 큰 인도를 흐르는 아주 큰 강이에요. 네. 중국어로는 뭐 야룽창포 이렇게 이름이 좀 다릅니다. 서로 작은 이름으로 부르는데 이 강이 그 티베트에서 발원을 해서 그 인도, 방글라데시 이런 데를 다 통과합니다. 그래서 한 수백만 명이 이 강 유역에 사는 사람이 이 강에 의존을 해서 살고 네네. 있는 거죠. 근데 이 강이 사실은 잠재적인 이슈다라고 했던 거는 너무 오래전이에요. 중국과 인도, 현대 중국과 인도 건국된 직후인 한 1950년대부터 서로 간에 뭐 이 강의 잠재력 이런 거 놓고 얘기도 좀 설전 오간 적도 있었다고 하고 네. 둘 다 이 관심이 많았는데 이제 사실 본격적으로 이 강이 리스크가 되기 시작한 거는 2000년대 들어와서입니다. 2002년에 그때는 이제 양쪽에서 어떤 구체적으로 뭐 행동한 건 아니어서 사실 협약을 맺었어요. 네. 이 강 갖고 싸우지 말자. 같이 이제 수자원 공유를 하자. 그래서 특히 이제 그 홍수철에 범람하는 시기에 맞춰서 그 하천 관리 데이터를 공유하는 협정까지 맺었더랬어요.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2013년인가 그때는 이제 MOU 양해각서 체결해서 또 잘 해보자 했었고.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된 게 그 2017년 이후입니다. 2017년에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그 국경 분쟁. 네. 인도의 북쪽, 중국의 남쪽 아르나찰 프라데시라는 지역에 거기 지금 인도가 실효 지배는 하고 있는데 아무튼 국경 분쟁 벌어져서 좀 충돌도 있었잖아요. 보도도 많이 됐고. 그러면서 서로 굉장히 기분이 상한 거예요. 네. 인도가 이제는 또 중국만 성장한 게 아니라 인도가 많이 경제적으로 성장한 것도 있고 이제 그때 두 나라가 그렇게 국경 분쟁은 그냥 이 물과는 상관이 없는 거였는데 충돌 있고 나서 중국이 앞서 말씀드린 하천 데이터 공유 협정을 좀 중단시키면서 네. 데이터 공유를 이제 끊어버리는 그러니까 일종의 무슨 어떤 새 과시 같은 위협적인 걸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인도 쪽에서는 잘못했다가는 중국하고 사이가 나빠지면은 이 물을 무효하겠다는 거 아닌가 네네.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그 리스크가 가시화된 것이 2021년이었습니다. 네네. 그때 중국이 제14차 5개년 계획 이거를 발표하면서 거기다가 이 브라마푸트라 강에 대규모 댐 짓는 계획을 갖다가 포함시켜서 공개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 물 흐름이 일단 바뀌는 문제, 네. 생태계 문제. 인도 입장에서는 당장 뭐 홍수 같은 거 걱정되기도 하고 굉장히 지금 위협이라고 느낄 만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네네. 그런데 이렇게 중국, 인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번에는 저기 그 미국 쪽으로 가도 미국과 멕시코도 물을 가지고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면서요? 어떤 상황입니까? 두 나라 사이에 이제 흐르는 큰 강 중에 리오그란데라고 네네. 하는 강하고 그다음에 콜로라도 강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이 두 나라가 그래서 이 강들의 물을 서로 나눠서 서로 같이 풍족하게 써보자 하고 협정 맺은 게 1944년입니다. 네네. 너무 오래되기는 했어요. 한 80년 됐네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조약의 내용이 뭐냐면 멕시코가 이제 5년마다 175만 에이커피트라고 단위가 나오던데 한 21억 입방미터 정도 네네. 이제 이렇게 물을 미국에 매년 주고
그러면 서로 이제 강이 흐르는 지역과 물이 필요한 지역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미국도 한 150만 입방 에이커피트라고 했으니까 한 그거보다 21억보다는 조금 더 작은 어쨌든 뭐 비슷한 양의 물을 콜로라도 강물을 갖다가 그거는 미국이 멕시코로 주고 이렇게 그때 조약을 맺은 거예요. 근데 이게 5년 단위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5년 동안 미국이 멕시코에 그만큼 양을 줘야 되고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지난 몇 년 동안은 계속 멕시코에 물이 부족했습니다. 네. 미국도 가뭄이었고요. 네. 그래서 멕시코가 이거를 다 주지를 못한 거예요. 음. 근데 그 5년 주기가 음. 올해 10월에 끝납니다. 지금 이제 몇 달 안 남았어요. 네. 한 반년 남짓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왜 물 주기로 해놓고 안 주느냐. 네. 근데 실제로 멕시코가 넘긴 물의 양이 적기는 합니다. 네. 그러니까 21억 세제곱미터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넘긴 거 확인해 보니까 한 6억밖에 못 줬어요. 그러니까 약속된 그 양의 한 28%? 그러니까 3분의 1도 안 되는 양밖에 못 준 거예요. 지난 네네. 4년 반 동안. 그러니까 특히 지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멕시코가 우리의 물을 훔쳐가고 있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미국 쪽에서는 그럼 우리도 콜로라도 쪽 물 안 준다. 뭐 이렇게 또 이제 압박을 하고 있고 실제로 중간중간 중단을 하고 있고 멕시코 쪽에서는 그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 우리가 안 주고 싶어서 안 주는 게 아니라 못 주는 거다. 네네. 실제로 물이 많이 모자라고 멕시코에 이제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된 거는 기후 변화 때문에 가뭄이 너무 심해져서다. 주고 싶어도 못 준다. 그런데 1944년에 그 조약은 사실 지금과는 기후 환경 자체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걸 좀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네. 지금 멕시코는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멕시코는 중앙정부가 미국에 넘기는 물을 늘리고 싶어도 내부의 반발이 너무 심할 거예요. 멕시코 네. 언론들 나오는 거 보면은 미국 살리기 위해서 그럼 우리 농민들은 죽어나가야 되느냐. 이게 몇 년 전부터 가뭄이 이어지고 계속되는 상황이어서 사실 2020년인가 21년인가 그때는 이 북부주에서 이 정부가 미국에 물 더 주겠다라고 하니까 항의 시위가 열리고 그 시위에 그 유혈 진압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뭐 사망한 그런 일도 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멕시코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거죠, 이거는. 말 그대로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물물 교환이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 예. 과학이 계속 발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물 부족한 것인가? 물 부족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인구 증가죠. 인구, 사람이 예, 많아졌다. 예, 결국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물 사용량, 물 요구되는 수요, 이 수요가 1960년 이후에 한 2배로 늘었다고 해요. 이거는 뭐 너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다음에 또 기후 변화 요인이죠. 기후 변화 때문에 전 세계의 강우량이 극적으로 줄었다는 게 아니라 강우 패턴이 바뀌잖아요. 뭐 예를 들면 홍수가 나면서 갑자기 진짜 휩쓸려 내려가다가 그 다음에는 가뭄 들고 이런 거. 이제 그 문제가 크고 특히 이제 빙하가 녹으면서 재난은 닥쳐오는데 홍수는 나도 결국 그 다음엔 또 물 사라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오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깨끗한 물을 쓸 수 없는 이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전문가들은 저런 얘기도 해요. 지속 불가능한 이제 소비 관행. 뭐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하수를 너무 많이 빼서 쓰는 거예요. 특히 저 지하수보다 더 밑에 있는 지하수의 원천인 대수층 이런 거 빼다 쓰는 거. 그다음에 이제 좀 비효율적인 관계 같은 거, 무분별하게 관계 농업을 하면은 토양에 이제 미네랄들이 올라오면서 전부 다 염화가 되고 그럼 그 지역 못 쓰게 되고 또 네. 딴 데 가서 해야 되고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사람들이 괴로움을 느끼게 만든 요인 중에 하나로는 도시화를 꼽아요. 네. 이게 인구가 많아지는 문제뿐만 아니라 한 지역에 갑자기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에 인구가 집중되면은 거기에 물 인프라가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대한 수요도 많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물이 배분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런 참 심각한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에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에
물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게 생겼는데 그게 AI라고 그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예. AI가 뭐 전기 먹는 하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조금 전에 예. 그런데 이제는 AI가 물 먹는 하마이기도 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렇게 물을 많이 그게 사용합니까? 지금 지적이 많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네, 우리가 그 챗 GPT 충격 이후에는 사실은 어떤 통계 자료라든가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 없습니다. 사실은 그 전에 자료들이니까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양만 해도 엄청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쓰고 있을 것이다. 지금은 2025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대규모 AI 모델 운영하려면 그 데이터 센터 거기서 네. 이제 엄청난 양의 전력이 필요하고 냉각수가 또 필요하고 네, 전력을 생산에도 또 간접적으로 물이 많이 들어가고 이제 일단 그걸 지적할 수 있는데 네, 네. 뭐 그 GPT-3 시절에도 뭐 그거를 훈련시키는데 뭐 수십만 리터 물 쓴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뭐 미국의 데이터 센터에서 GPT-3 이거 지금은 이제 예전 모델이 된 거잖아요. 네, 네. 그거 훈련시킬 때도 뭐 한 70만 리터 한 데이터 센터에서 뭐 이렇게 썼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2023년에 이거 꼭 AI랑 관련된 것만은 아니지만 어떤 이 IT 산업의 데이터 센터 냉각에 미국에서만 660억 리터 2023년 한 해에만 네. 썼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지금은 훨씬 더 많이 늘어났겠죠. 근데 이제 올해 그 네이처 파이낸스라고 거기 이제 기사를 찾아보니까 특히 이 데이터 센터들이 당연히 물을 많이 써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물이 많은 곳에 가고 그 지역에 물이 부족하게 만드는 네. 이런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를 이 데이터 센터를 예를 들면 도심에다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생물 다양성을 보호해야 되는 지역에 가까이 있다든가. 그래서 아니면은 뭐 물 문제가 장차고 심각해질 지역에 있다라든가 이런 경우가 되게 많고 또 문제로 지적되는 게 지금 전 세계에서 이 인공지능 관련해서 어떤 윤리 기준이나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직은 그 거버넌스라 그러잖아요. 이거를 확립된 게 아니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중인데 전력이나 물 사용과 관련해서 지금 나와 있는 규정이라든가 규제라든가 어떤 합의, 논의 같은 게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AI 관련 규제에서 이 물 측면을 그래도 언급한 곳은 사실 지금 현재까지는 유럽연합 하나밖에 없고 그리고 문제가 가장 큰 문제는 이 데이터 센터라든가 이런 게 만들어지는 지역들, 이 지역 사회, 한마디로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 어떤 논의라든가 사전에 뭔가 정보를 알 수 있는 기회라든가 이런 게 없이 데이터 센터들이 지어지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투명성 문제, 주민들의 동의 문제, 이제 사회적인 토론 이런 게 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쪽에서는 뭐 기술 낙관론도 역시 있습니다. 이 AI를 잘 활용하면은 물 관리를 더 효율적으로 해서 네. 뭐 인류한테 득이 될 수도 있다. 뭐 똑똑하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네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저는 서울에 사는데 솔직히 말해서 실감이 되지가 않아요. 우리나라의 물 사정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물 부족 국가라고 이렇게 공식화된 명단이 어떻게 있는 건 아니고 국제기구들이 뽑는 그러니까 이렇게 위험도를 측정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한국은 그렇게 물 스트레스 그게 높은 나라는 아닙니다. 네네. 근데 문제는 한국 같은 경우 전체로 봐서는 그렇지만 지역적으로는 물 부족 현상이 우리가 점점 더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남부 지역, 뭐 전남이라든가 제주도 이런 데서 물 부족 이런 거 호소하는 경우들이 점점 늘고 있고 또 앞으로는 이제 기후 변화라든가 그다음에 또 이제 물 관리, 수자원 보전 이런 거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질 테니까 우리도 그런 거는 앞으로 더 경각심을 갖고 아직은 물 부족 아니야라고 하기에는 더 많이 좀 경각심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될 때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물을 좀 더 아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구정은 국제 전문 기자님과 말씀 나누어 봤습니다. 기자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달러의 신화가 무너졌다. 이런 흉흉한 이야기가 세상에 돌고 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 박승찬 용인대학교 국제교류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원장님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네.
그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가 있어요. 달러 인덱스인데 이게 계속해서 100을 밑돌고 있습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인 관세 정책 영향 때문이다. 이런 분석들이 있는데 지금 달러 약세가 얼마나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도대체 관세하고 달러가 어떤 영향이 있다는 겁니까? 일단 지금 월가 분위기 보면 네. 야 달러에 대한 신뢰 위기가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경고의 목소리를 계속 지금 내고 있고요. 네네. 골드만삭스 최근 이야기한 걸 들어보면 이게 이제 결국 미국 정책 기조된 이 불신이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그 불필요한 무역 전쟁과 이 정책의 불확실성이 기업들, 소비자, 이게 전반적으로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이 달러에 대한 불신을 더 강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이 달러 인덱스 이야기를 좀 드리면 일단 이 달러 인덱스라는 게 이제 세계 그러니까 주요 6개국 통화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평균 달러의 평균적인 가치를 나타낸 건데 이게 이제 1973년 그 당시 때 이제 100을 기점으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100 네네. 이하면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기본적으로 6개국 통화의 힘이 달러보다 세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달러 인덱스가 올라갔다는 이야기는 달러의 힘이 6개국 통화보다 세다라는 네. 뜻이고 그만큼 지금은 100 이하로 내려갔기 때문에 그만큼 6개국 통화 힘이 이제 더 세다고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지금 100 이하로 내려간 게 한 1년 9개월 만에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여러 가지 지금 안 좋은 시그널이 지금 보여지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최근 네. 원달러 환율도 지금 거의 뭐 1,420원대까지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그게 이제 바로 트럼프발 여러 가지 이제 달러 약세 영향이다 이제 보는 게 만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이게 관세와 달러에 있는 연관성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하시고 좀 어려워하실 수도 있는데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특히 이제 달러 강세가 나타나는 시나리오를 한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세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지금 트럼프 하고 있는 그러니까 보호무역인데 이 보호무역이 이제 보통 달러를 강세를 가져오는 케이스는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관세를 부과를 하죠. 관세를 부과를 하면 아무래도 이제 수입이 이제 감소를 하겠죠. 수입이 감소를 하면 달러에 대한 공급이 감소를 하게 되고 우선 수요는 이제 증가하겠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달러가 이제 강해지는 이런 이제 트렌드를 만드는 케이스가 있고요. 반대로 이제 보복 관세 지금 측면, 그러니까 달러 약세가 일어나는 현황을 좀 더 말씀을 드려보면 이게 이제 지금 중국에 지금 맞닥뜨린 상황인데 지금 상대국이 미국이 달러를 이제 관세를 부과를 했는데 상대국 즉 중국이 보복 관세를 했을 경우 미국 수출이 감소를 하게 되고 네. 그럼 이제 달러가 약세가 되는. 이런 부분들이군요. 이게 이제 2019년도에 트럼프 1기 때 이런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나타나는 경우가 이제 달러가 약세가 일어나는 경우. 그다음 제가 아까 3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렸는데 나머지 2가지 이제 강세가 되는 경우가 이제 뭐 관세를 부과하면 이제 미국 입장이나 어떤 나라 입장이든 무역 수지가 개선이 되겠죠. 네.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달러에 대한 미국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강세가 되겠죠. 그러니까 네. 달러를 사는 사람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과거에 1980년대는 90년대 이제 일본과 이제 무역 마찰이 있을 때 이런 식의 방식으로 했던 부분들인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 게 그러니까 이제 정말 글로벌 투자 심리가 위축됐을 때 불확실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확실한 심리가 강하면 안전자산이라는 달러라든지 금을 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처럼 안전자산을 선호를 하게 되면 달러가 강세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네. 이런 지금 이제 관세와 지금 달러에 이런 상호 관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지금 달러 패권이 흔들리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네. 달러 패권이 흔들린다는 이야기는 기축 통화로서의 달러 지위가 지금 불안하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과연 기축 통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우리가 많이 쓰는 이야기 기축통화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죠? 조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기축이란 말이 결국 토대나 중심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기축이란 말. 네. 그러니까 키를 영어로 했을 때 키 커런스라고 하는데 중심이 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결국 그러니까 국제 외환 시장에서의 뭐 금융 거래라든지 결제 이 중심이 되는 통화. 그게 이제 달러로 이야기를 하죠. 그게 기축 통화죠.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기축 통화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은행이든 다 중앙은행에서 그 외환 보유액을 뭐 지금 달러로 이해한다면 그 보유액을 더 늘리겠죠. 축적을 많이 하겠죠. 네. 그리고 이제 국제 이제 우리가 은행들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투자 자산
같은 경우도 혹은 은행이나 투자은행 같은 경우도 투자 자산으로서 이제 그 기축통화를 더 이제 활용하는 것이 더 크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기축통화로 했을 때 이제 그게 뭐 달러, 그다음에 뭐 이제 유로화, 엔화, 파운드, 위안화까지. 네. 위안화가 2016년도에 이제 특별 인출권 SDR이 이제 편입이 되면서 그래도 지금 기축통화에 포함이 됐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현재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중앙은행이 외환 보유액으로 좀 축적한다고 했는데 2024년도를 봤을 때 뭐 외환 보유액 입장에서 달러 비중이 훨씬 높죠. 57.8%인데 네네. 문제는 이게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씩. 그 대신 위안화 부분들이 약간씩 올라가고 있는 것은 지금 IMF 자료에도 이렇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네네. 그만큼 이제 기축통화가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게 전반적인 글로벌 통상, 글로벌 패권에도 중요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기축통화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달러에 대한 믿음이 트럼프 제2기 체제가 들어오면서 흔들리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그 직격탄을 맞은 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미국의 국채란 말이에요. 네. 얼마나 심각하길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거기까지 개입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 미국 국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좀 정식 명칭, 우리 공식 명칭을 조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제 국채란 표현보다는 재무부 채권이란 말을 써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이게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주가가 이제 하락하면 상대적으로 이제 안전자산 채권값이 오르는 게 정상인데 이게 지금 이제 시장이 불투명성이 커지다 보니까 지금 국채 가격이 지금 지금 투매를 하고 있고 지금 하락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투매를 하고 지금 독일 국채 10년물, 일본 국채 10년물로 지금 몰리고 있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지금 지금 말이 나오고 있죠. 지금 미국의 월가에서도 야 이래서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결국은 연준이 개입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계속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 사실 우리가 국채를 이야기할 때. 미국 국채가 뭐 10년물 이내 있지만 최장 기간 30년도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거든요. 이게 이제 상호 관세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바로 급등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 10년물 금리가 높아진다라는 것은 국채 가격이 하락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낮아지면 국채 가격이 상승한다는 개념이겠죠. 때문에 이 10년물 이 국채의 이 금리에 대한 변동 이것들이 가지는 함의는 매우 크고 그만큼 불안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투입이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계속해서 월가에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혼란은 기존의 질서가 지금 붕괴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인데 네. 왜냐하면 경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체제 하에서는 미국이 손해를 보고 있다. 그것도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손해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이 바로 관세다. 결국은 트럼프 말대로 한다면 관세를 높이고 그런데 달러는 약하게 유지하는데 그러면서도 달러 패권은 유지하겠다. 이렇게 일석삼조가 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보면 일석사조입니다 지금. 네. 지금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거 보면 고관세를 하고 해서 관세를 높여서 수입을 줄이고 미국 내 생산을 많이 해라. 이 첫 번째 고관세가 있고 저금리죠 지금 그죠? 네네. 그래서 기업 자금을 조달을 용이하겠다. 그 다음에 약달러 우리 계속 이야기했던. 그 다음에 저물가. 이게 네 가지가 이상적이죠. 좋은 건 다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이상적이면서 학자분들하고 제가 토론도 많이 해봤는데 좀 웃기는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봤을 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관세를 높이면 일반적으로 이거 물가가 상승하게 되죠.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서 연준이 금리를 올립니다. 네. 그죠? 그러면 금리가 인상하면 달러가 강세가 되겠죠. 그러면 수출 경쟁력도 또 약화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인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지금 이런 환상적인 네 가지의 이런 고관세, 저금리, 약달러를 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제 어떤 부분에서의 이제 아이디어를 얻었냐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스티븐 미란이라는 그 사람이 이야기했던 재구성해야 된다는 보고서에서 꽂혀 있는 거죠. 네. 근데 그 내용을 좀 더 우리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하면 이 스티븐 미란이 이제 한 41쪽 정도의 보고서를 했는데 그 내용에 이제 이런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기 100년짜리 국채를 발행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100년이요? 예. 네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최장 만기가 30년짜리인데 네. 100년짜리. 이거 어떻게 보면 영구채죠. 네네. 그 아이디어가 야 괜찮다.
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100년 있다 돈을 갚을 테니까 돈을 빌려 달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미란은 그러니까 이 지금 뭐 이 위원장이 미란 같은 학자 같은 경우는 이제 연구체를 발행해서 각국이 보유하고 있는 지금 미국 국채를 연구체로 바꾸도록 한다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지금 미국이 지금 겪고 있는 뭐 쌍둥이 적자, 뭐 재정 적자, 뭐 경상수지 적자 이걸 해결할 수 있도록 지금 달러 육수를 유도를 해야 된다. 그 지금 달러 약세를 유도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이 마러라고 협의를 채널을 통해서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러라고 협의가 결국 뭐냐면 이제 그 마러라고 아시겠지만 트럼프의 별장이고요. 지금은 그렇죠. 거의 백악관 다음에 역할을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서 이제 불러가지고 이런 것을 해서 팔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달러 약세를 지금 뭐 이렇게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과거 일본한테 했던 이런 플라자 합의에 빗대어서 지금 시장에서 지금 마러라고 지금 협의라고 지금 지금 불리고 있기는 한데요. 이걸 통해서 이제 달러 약세를 유지를 하고 수출 경쟁력을 계속 확보함으로써 지금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자동차, 철강, 미국 제조업을 부활시키겠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 네. 구상이 지금 나름의 해결 방안이라고 지금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미국은 달러 약세를 유지하면서도 달러 패권도 잃지 않겠다, 잃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과연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대한 보관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일단 밀어붙이는 겁니까? 이 보관이라기 보기에는 네. 아직까지는 그 전체적인 흐름과 이런 부분들을 일단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두 사람에 대한 믿음이 강하고 네네. 그래서 이 큰 그림에서 이제 지금의 현상 일부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달러 강세가 이제 뭐 여전히 미국 제조업의 이제 경쟁력을 약화시켰고 그렇기 때문에 탈산업화를 부추겼다. 그래서 달러를 약달러로 정책을 해야 된다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사실 그러니까 일본 이제 저희들 학자 같은 입장에서 이걸 보면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약달러 정책을 주장하면서 지금 브릭스 국가들이 지금 탈달러를 지도하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했냐면 100% 관세를 지금 부과하겠다는 막 으름장을 놨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근데 이게 미국 수출 경쟁을 높이기 위해서는요. 약달러가 좀 필요하죠. 근데 동시에 기축통화, 지금 우리가 기축통화 얘기를 했는데 예. 기축통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또 강달러가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좀 상반된 지금 입장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 마러라고 합의 이 구상처럼 이 달러 약세를 유도하고 무역 적자를 해소하고 아마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이 안보 특히 이제 안보와 무역 정책 이게 중요한데 지금 미국이 갖고 있는 안보란 이슈 그래서 안보 뭐 어느 나라를 지켜준다라는 이 안보와 무역 정책을 통해서 이제 제재 경쟁력을 좀 강화하고 그다음에 동맹국들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미국 국채 사라는 지금 압박 구매하도록 하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마로라고 협의에서 이제 하겠다라는 거고 그렇게 경우 이제 그래서 기축통화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 이런 생각을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달러가 강세든 약세든 우리나라보다 더 달러 패권 영향력 하에 있는 나라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될지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정부나 기업 차원에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정부는 일단 외환 보유가 감소하지 않는 노력을 또 해야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이 외환 급변하는 지금 환율 시장에서의 좀 유연성 있는 조정 개입, 외환 제도 운영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문제 핵심은 이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은 일단 뭐 워낙 지금 글로벌 경제량이 지금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환 리스크에 대비한 뭐 고민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역 구조 다변화 계속 하는 이야기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지속적인 이제 수출 경쟁력을 통해야지만 이 환율에 있는 급변 속에서도 우리의 경쟁력을 지켜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4월 셋째 주 글로벌 인사이트였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